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 특별 섹션 세 번째 곡지로서 건설주택 포럼이 주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건설주택 포럼의 사무총장 김광수입니다. 오늘 건설주택 포럼에서 도시재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발제자로부터 발제가 있은 후 이 분야의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시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특별 섹션 세 번째 곡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 저희 건설주택 포럼의 회장이신 한정탁 회장님으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주택포럼 회장 한정탁입니다. 오늘 실시되고 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대회에서 저희 건설주택포럼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은 주택 관련 제도 등의 연구와 개선을 추구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1996년에 설립되었고 정부와 공공 그리고 학계, 업계, 언론, 금융 등 약 2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럼은 지난 2~3년간에 걸친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수도권과 일부 지방도시로 확산되는 풍선 효과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력한 규제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평균 50% 이상 상승한 상황에서는 실효적인 조치로서 확실하고 지속적인 공급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고 공급가를 낮추기 위하여 밀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포럼이 지향하는 주택시장 안정화의 핵심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도심 집중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도 젊은 세대들의 도심 집중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도심의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 포럼에서 발표하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조치 중 하나로 직주 근접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가 저탄소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심의 고밀도 개발은 불가피합니다. 오늘 특별 세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무궁화 신탁의 김선철 상무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정비 사업 시장 현황과 활성화 방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궁화 신탁의 김선철 상무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가 도시정비 사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입니다. 자, 오늘 이 건설주택 포럼에 도시정비 사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본격적인 발표 이전에 정비 사업의 시장 현황과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기사들을 검색하다 보면 재건축 재개발 청약이 치열하다, 그다음에 일몰제 대란을 한숨 돌렸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업지역의 재개발 임대 비율을 좀 축소해서 활성화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공사비들이 상승되고 있고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는 기사도 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불공정하다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까지 나서서 강남 재건축을 조사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타로 비리 온상의 여러 가지 재건축 사업장에 공공관리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공공관리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방식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그 재개발 재건축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문제도 그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넘어가지 않고 있는데요. 자, 반포를 넘어서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에 비리 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도 계속 노출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지원의 방식인 신탁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심리적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주택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인기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고 또 조합 사업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이 공공지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정비 사업의 시장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현재 시장과 그다음에 현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비 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먼저 정권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황인데 아직 지금 화면이 좀 잘 안 나오고 있죠. 자, 화면이 돌아가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다 보니까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화면은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규제 정책과 완화 정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가 그 조사된 시점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통계 그 주택 가격 매매 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규제와 완화는 어느 시점에 적정한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가계신용 증가율과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를 보시면은 1919년 이후로 가계부채는 1,600조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또한 가계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50%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제기구의 권고 임계 수준인 90%를 훨씬 더 상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사업 경기의 실사 지수를 보시면 HBSI 지수가 42.1로 매우 하강 국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가계부채가 1,600조 그리고 가계신용 비율이 150%를 넘었고 주택사업 경기 실사 지수가 42.1로 시장은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거래량 급감하고 부동산 거품이 하락하면서 금융기관에서는 가계부채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가계의 소비를 감소하고 경기가 하락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부동산 및 여러 가지 금융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정비사업 활성화로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 시장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금 정비사업 시장은 매우 치열한 청약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별 수요자 대비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도시정비 사업의 청약 경쟁이 매우 심화되는 여러 가지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전국적인 주택 건설 실적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15년부터 19년까지 착공, 준공, 분양에 대한 수치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2020년도 착공, 분양, 준공은 감소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시면 전국에 3,067개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재개발 재건축 현장만 2,046개 현장이 되고요. 이러한 도시정비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공용개발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이 66%고요. 서울은 80%에 달합니다. 자, 서울 공급 물량의 정비사업 비중이 2019년도에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의 어떤 공급 물량보다도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큰 물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지를 세부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정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및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경제 성장률이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도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은 현재 정확히 뚜렷하게 발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부동산 규제 정책 및 금융규제가 여러 가지 공급 물량을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주거 입지가 우수한 곳은 수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들이 기본적인 공급을 요청하는데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 대비 가격에 불균형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비사업의 완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서울 주택 공급의 76%가 정비사업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정비사업의 개념과 시장 규모,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정비사업의 개념과 법체계입니다. 도시 정비사업은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서 도시의 어떤 삶의 질,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도시 재건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었다고 하면 1990년대 이후에는 환경, 사회, 경제를 포괄해서 도시를 재생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새로운 기능과 활력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정비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변천돼 왔습니다. 2002년도에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시작이 됐고요. 2005년도에는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면서 2017년 이후에는 소규모 주택을 통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상에 조합의 어떤 공공의 어떤 역할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2016년 3월부터 신탁 방식 정비 사업도 시행이 됐습니다. 자, 도시 재생 사업의 법 체계는 기본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필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리고 뉴타운 사업을 대변했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현재 소규모 정비 사업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 관련된 법들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비 사업의 시장 규모를 간략히 보면요. 광역시까지 다 포함하면 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서울, 부산의 정비 기본계획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산의 기본계획 시장 규모가 정비사업 프로젝트 개수로는 255개, 매출로는 약 한 310조 정도가 되고요. 대규모 재건축만을 봤을 때 한 50개 프로젝트 매출액 77조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목동 재건축이 총 14개 단지 2만 6천 세대가 매출액이 한 36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시장에 풀릴 물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2018년 이후에 200세대 미만 서울, 부산 소규모 주택 그 프로젝트가 한 980개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 매출액만 28조 정도 되고요. 자, 이것을 다 통합해 보면은 매출액이 한 452조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2020년 올해 이후에 1기 신도시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중에 5대 도시를 보면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용적률이 200% 미만인 사업장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 넘어가면 쉽지 않겠죠. 결국은 자기 돈을 내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주민의 동의율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분석해 보시면 분당과 일산이 적극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액이 약 104조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업장을 다 총괄해서 매출액을 따져봤을 때 557조 정도의 규모가 있는 이 정비사업 시장 규모에 모든 개발사업의 플레이어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비사업의 역할은 크게 공적과 사적 역할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공적 역할로서는 도시의 새로운 기능과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특히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이긴 하지만 사실은 개인 자산의 가치 극대화가 더 핵심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공적, 사적 역할을 통해서 진행되는 정비 사업이 현재는 시공사 위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해서 시공사 관점에서의 정비사업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사별 도시정비사업 수주 물량을 보시면 2019년도를 분석해 보니 총 물량 19조 중에서 상위 7개사가 약 한 11조 정도를 수주하는 되게 편중되어 있는 시장의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민간 분양 물량 32만 가구 중에 47%가 정비사업 분양 물량입니다. 자, 이 정도로 정비사업이 시장에 역할을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런 시장에 시공사가 사업을 집중하는 이유가 명확하겠죠.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 사업이라기보다는 조합원의 토지를 담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지가 양호하겠죠. 세 번째로는 전체 물량 중에 약 한 50% 이상을 조합원 분양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적습니다. 이렇듯 시공사가 정비사업에 집중해서 참여하는 이유는 명확해 보입니다. 최근 10년간 정비사업의 발주 규모를 보시면 매년 20조 정도의 물량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물량을 예측했을 때 올해와 내년 2년간의 정비사업 발주 규모를 보니까 약 한 180여 건, 37조 정도의 물량이 발주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모든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 참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비사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핵심적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핵심적인 문제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봤습니다. 규제 정책과 플레이별 관계, 사업 시행자의 문제, 그리고 기존 정착하는 그 조합원들이 어떻게 재정착할 것이냐에 대한 재정착률의 문제입니다. 먼저 규제 정책 강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업 추진 단계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되는 것이 바로 정비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계획부터 조합 청산까지 평균 26년이나 걸린다고 분석이 되어 있고요. 핵심적인 인허가 단계인 추진위와 관리처분 단계까지는 약 9.4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속하게 동의하고 사업 추진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안전진단 강화,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대표적인 규제가 있고요. 재개발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구역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구역을 해제하는 조치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과정의 플레이별 관계에 불법적인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조합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이권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합의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는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노후도 기반시설 양호도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확한 기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약간 애매모호한 법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 시행자의 비전문성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업 절차상의 문제로서는 주민의 능동적 참여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추진위와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감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조합이 비전문적이다 보니까 기타 불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합원 부담 사례로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상에서 플레이어 간의 불법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 지원, 재정착률 하락의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의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재상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 지역의 부담금이 3억일 때 강북 지역의 부담금의 1억 5천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분명히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2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조합 설립 시에 추정 분담금이 있고 이 추정 분담금을 납부하는 능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합원들은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장기간 사업 추진 지연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합원 분담금 납부 능력 부족에 따라서 현금 청산자가 증가하게 되고 현금 청산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사업 초기에 투자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금융비용 증가가 되고 결국은 다시 조합원 부담금의 증가로 사업 지연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로 봤습니다. 규제 완화와 공공지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금융 파생 상품으로서 조합원의 부담금 납부 능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국내 주택 종류별 노후주택은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노후도만 봐도 전체 전국에 800만 세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후주택이 기반시설의 재개발 재건축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정비 사업의 핵심 규제 완화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허브의 분양가 보증 심사 기준도 현실화시켜서 시세를 반영하고 개발 이익이 쉐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비사업 관련 금융규제를 특별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LTV나 DTI 및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가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은 첫 번째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하면 그와 연동돼서 용적률도 일부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몰제 적용에 대한 부분이 정비구역 해제로 연결이 됐다고 하면 해당 지역이 계속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러한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 다시 재지정이 될 때 절차를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재건축에 대한 부분의 규제 완화로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안전진단입니다. 현재 안전진단은 2018년 3월 5일부로 강화가 돼서 안전진단의 구조 안전성 점수가 50%까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정해서 30%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국회에 지금 현재 법 개정이 상정돼 있고요. 두 번째 재건축 규제 완화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에 현실화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을 무조건 다 납부하기보다는 장기 보유자를 좀 감면해주고 특히 부담금을 산정하는 부담금 개시 시점을 조합 또는 사업 시행인가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공지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관련 법조항을 보시면 도조법 118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공공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탁한다는 법조항이 있고요. 공공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자금 조달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고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공공지원의 참여 시기를 여러 가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조합 설립 이후에는 사업 대행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재정착률을 가장 향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파생 상품을 활성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합원의 부담금의 납부 능력을 좀 더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도시정비사업의 금융 파생 상품의 유동화 구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만들자는 취지고요. 크게 두 가지로는 아파트 평면을 분리해서 1가구 2세대 평면을 도입하자는 취지. 두 번째는 보류지, 채비지, 상가 등의 통합 관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수익형 부동산을 활성화해서 추가적인 어떤 개발 이익을 형성하고 이것들이 그 조합원 분담금 납부하는데 여러 가지 보조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자,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활력,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청약의 과열과 수주의 과당 경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것은 바로 스프링 임팩트라고 해서 가격이 눌려지고 결국은 가격이 폭등해서 문제가 발생한 요인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답게 아주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역시 무궁화 신탁의 천정환 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 현상과 공급 방안 제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천정환 팀장입니다. 두 번째 발제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 현황을 좀 알아보고 그에 따른 공급 방안에 대해서 용적률 인센티브와 초고밀 도시 개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표가 잘 안 나오는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표가 두 개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크게 이제 대출과 세금과 이제 정비 사업으로 구분해 가지고 지금 크게 나오는데 대출과 세금 관련된 부분은 수요 사이드에서 규제이고 정비 사업 규제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지만 정부 성향에 따라서 규제가 이제 완급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규제 의도와는 다르게 부동산 시장이 다르게 움직이는 걸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특성상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시면 서울 주택 공급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앞선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서울 주택 아파트 공급량의 70~80%를 정비 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서울에 신축할 나대지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도 한계가 있는 게 멸실 주택을 고려한다면 주택의 순 공급량은 크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정비 사업을 규제하면서 주택 공급을 억제한다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은 만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10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2년 이후 서울에서 정비 사업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12년도에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라 가지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정비 사업이 해제된 구역이 약 400여 개, 가구 수로는 26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만큼 공급 누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향후에도 2025년까지 예상되는 가구 수가 33만 가구, 그 이후로는 약 5만 가구에 불과하다고 하니 아마 지금 저희가 증가하고 있는 서울 가구 수를 갖다가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서울의 주택 부족은 정부와 서울시의 가장 핵심 과제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유일한 대처 방안이었던 것은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시킨다는 것인데요. 참여정부 때는 2기 신도시를 계획해가지고 서울의 주택 수요 일부를 흡수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3기 신도시 카드를 꺼내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인근의 유효 택지가 좀 부족한 관계로 3기 신도시의 강남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3기 신도시가 서울의 수요를 갖다가 유효하게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한 수도권으로의 주택 수요 분산을 시키려는 정책 이전에 서울 내에서는 시장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해달라는 시장 압력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정부가 정비 사업을 규제하면서 이러한 시장 압력을 갖다가 엉그르고 오면서 주택 부족이 계속 누적이 돼 왔는데요. 주택은 사실상 생산 기간이 약 3년에 달하는 공급이 상당히 비탄력적인 상품입니다. 아래 왼쪽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 주택 공급 증가율을 보시면 약 4에서 6년을 주기로 공급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공급의 비탄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이러한 변동성을 사실은 좀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좀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다 보면 이런 변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정비 사업을 규제하는 정책에 따라 가지고 서울의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고 다들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상 가격 급등과 같은 가격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2~3년 사이에 발생한 서울과 서울 이외 지역의 가격의 변동의 갭을 이루면서 서울만 나홀로 상승했던 그런 현상이 이런 부분에 기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동산 규제 자체가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령 2018년, 2019년 양년에 걸쳐 가지고 서울의 정비 사업지의 가격은 약 50%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 현상에 대응해서 정부는 약 4년 만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서울 주택 보급률입니다. 주택 보급률이라면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수인데 2017년 96.3%까지 쭉 상승을 해오다가 2018년에 마이너스 0.4%포인트가 꺾이면서 처음으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이 주택 보급률의 이러한 통계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현상을 반영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쭉 일관성 있게 가져오던 통계치가 꺾였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증가하는 서울 가구 수를 주택 수가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제는 그러면 서울의 주택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의 주요 공급 택지인 정비 사업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매우 강하게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일단 정비 사업에 대해서 현재 실태를 알아보면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규제에 의해서 정비 사업 조합들의 사업성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율이 낮아지면서 사업이 지체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도입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더 악화되면서 문제가 심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택도시공사인 허그에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분양가를 산정했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원가 방식의 책정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시세 대비 다소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비사업조합의 분양 매출이 낮아지면서 사업성은 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서울의 공급은 점점 줄어들면서 흔히 말하는 공급 절벽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법적으로는 정비사업에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비사업 조합의 구미를 당길 만한 유인책이 없을 뿐인데요.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의무 임대란 건 없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정부에서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은 그 부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 외에도 일반 분양 매출이 올라가면서 사업성이 다소 개선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서 공공성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19년도에 의무 임대 비율이 상향되면서 재개발 사업장들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서울 내 주요 공급 택지처인 정비 사업이 안 된다고 있다고 하면 그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메이저 건설사 3사에서 실제 진행 중인 정비 사업장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을 경우 얼만큼 사업성이 악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과연 정부가 어느 정도 조합의 사업성을 보장하면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A 사업지를 보시면 허그 분양가를 산정했을 때 비례율은 100이 넘는 105.01이 나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경우 100을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85.29%로 떨어집니다. 무려 비례율이 19.72%까지 떨어지는 건데요. 비례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조합들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과연 조합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마 사업 진행에 동의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이렇게 쇼티지가 나는 사업 손익에 대해서 만약에 용적률로 리커버를 시켜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용적률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면 맨 아래에 나와 있는 272%의 용적률을 제공해 줘야지만은 최소한 허그 분양가를 감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B, C 사업지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저희가 조합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 용적률 자체가 법적 상한을 초과한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조합의 사업 추진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비 사업지에 한해서 핀셋으로 종상향을 시켜줘서 용적률 상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속 얘기해 왔는데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도시 전체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교통 문제, 그리고 주변의 도시에 대한 영향, 부의 배분의 문제, 도시 균형 발전 저해,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마저도 사전에 감안을 해서 고밀도 주택 공급을 시켜야지만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 부족 문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초고밀 도시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과밀 도시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심의 초고밀 개발을 갖다가 허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인구 과밀의 원인이 되는 인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년도 통계에 의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왼쪽 아래 표를 보시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13년부터 17년까지 참여정부에서 진행했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들이 수도권 밖으로 많이 유출되면서 플랫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많은 수가 수도권을 나갔지만 비율은 줄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 역으로 얘기하면 수도권 집중이라는 현상이 아주 강한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최근 수년간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를 하고 서울은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가구 수인데요. 지금 정부가 2015년 이전에 예상했던 가구 수 증가율은 앞으로 15년 이후에는 가구 수가 줄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15년 이후에 서울의 가구 수는 기존의 가구 수 증가 폭을 그대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주택 수 부족 현상은 더 심화가 되었는데요. 이런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가구 수를 커버하지 못하면서 주택 수요가 서울 밖으로 흘러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서울의 인구 감소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주택수 부족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인 가구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정비사업의 활성화 외에도 세계 여러 도시가 도입하고 있는 도심 고밀도 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택 공급수가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면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많은 주택 수요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주거 환경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에는 좀 많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행인 것은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역세권
고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과 도심 고밀 개발을 동시에 의도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제적인 도시개발 추세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세계 여러 대도시들은 서울과 같은 발전 과정과 문제를 일찍이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끊임없이 연구해 왔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도시가 커가면서 도심이 공동화되고 도시 경계가 외연적으로 확장되는 스프롤 현상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도심을 고밀 개발해서 도심 회귀를 유도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과거 여러 개의 토지 이용이 수평적으로 펼쳐져 있었다고 하면 이걸 하나의 토지 위에 여러 토지 이용을 갖다가 켜켜이 겹쳐가지고 복합적으로 한 토지 위에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지 자체는 도시 교통 중심축인 도시 전철역으로 하자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굳이 도시 전철역이 아니더라도 대도시에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개발을 한다면 더 많은 도심 내 복합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뉴욕, 도쿄, 유럽 이런 곳에서는 지하철역은 기본이고 큰 강변이나 해변 그리고 초대형 공원 그리고 선로화된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복합시설을 고밀로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로 많은 자본과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도시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특정 지구를 지정해서 도시 규제를 완화시키든지 아니면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미사용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허용해가지고 도시 내 토지 이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고민과 선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도시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현상 외에도 서울이라는 도시를 경쟁력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고밀도 개발이라는 기조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서울 내에도 다양한 인프라들이 존재하고 가령 예를 들면 코레일 부지나 한강변, 서울숲, 그리고 영등포나 성수 같은 중공업 지역 같은 걸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과밀 도시화 돼 가고 있는 걸 감안하면 굳이 도시 규제를 획일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도시 규제 틀을 과감히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한 예가 뚝섬 특별계획지구로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들 아시는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단편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정책에 있어서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권이 바뀌면서 도시 규제는 정반대로 바뀌는 사례를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주택시장이라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국민의 주거 서비스와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과거 저희는 서울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친 사례가 있습니다. 정치적 그런 논쟁에 따라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경쟁력 있는 개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제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는 지정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토론에 참여해 주신 좌장과 패널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좌장을 맡아 주실 윤주선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윤주선 교수님은 건설주택 포럼의 명예회장님이시자 현재 홍익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토론에 참여해 주실 패널 분들은 좌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고요. 지금부터
마이크를 윤주선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익대학교 윤주선 교수입니다. 두 분이 정말로 그 의미 있고 또 시의적절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청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수를 안 치니까 아주 썰렁하고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라도 좀 박수를 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수 한번 크게 치시죠. 예,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규제할 것이냐 완화해서 공급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 학회가 충계학술대회를 하면서 전환기의 도시계획 이런 이제 주제를 크게 잡았는데 전환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그 전환기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첫째는 뭐냐하면 뉴노멀 시대로 간다는 거죠. 뉴노멀 시대라는 것은 뭐냐하면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공급이 더 필요한가라는 이제 의미도 있고 또 많은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내놨지만 그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18번의 주택 정책을 내놨지만 가격을 잡기에는 굉장히 아주 어려운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한 반대 이제 급부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공급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건설주택 포럼 섹션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건설주택 포럼이 이제 민간 베이스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간 전문가들 차원에서 아마 이야기를 두 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도심 내에 있는 주택 수요를 흡수하자라는 그런 이제 차원의 얘기가 계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고밀 개발을 하면 공급이 확대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뭐 찬반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강신봉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맞아주십시오. 예, 두 번째 해주실 우리 변세일 국토연구원 주택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님 소개합니다.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최종권 중앙대학교 교수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해 주실 우리 성결대학교 이범현 교수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강신봉 부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으로 있는 강신봉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너무나 반갑고 사실 그동안 우리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발표도 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공급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약했었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토론회가 마련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사실 이 정비 사업의 목적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먼저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거 환경 개선은 건강하고 안전, 건강과 안전이라는 이 두 가지 용어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규모, 프라이버시라든지 또는 또 방음, 수면, 휴식 이런 개인의 어떤 쉼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요. 또 안전 부분, 폐기물이라든지 또 재난, 지진이나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또 범죄로부터도 안전해야 되고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충족돼야 됩니다. 정비사업은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큰 목적을 그동안 충실히 수행을 해오고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부분에 또한 방점이 있습니다. 근데 도시기능은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하겠습니다만 경제활동과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거주와
경제 활동이 물리적으로 지나치게 먼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이런 개발 사업은 우리 거주와 그다음에 경제 활동이 가급적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따라서 결국 도심에서의 정비 사업은 사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대단히 주택 공급은 이제 도심에서는 정비 사업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 안전한 주거를 위한 그 정비 사업의 그동안 시스템들을 보면 예를 들면 녹색 건축물 인증이라든지 또는 이런 친환경 분야들, 그다음에 환경영향 평가, 그다음에 세프티드 범죄 예방 설계라든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품질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만큼 만족도도 높아져 있고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이렇게 주거와 안전이 확보된 그야말로 우량한 주거지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그동안 사실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정비 사업이 홀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요 부분에 있어서도 인구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조합원들을 만나면 심지어는 이제 엘리베이터 속도까지도 체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엘리베이터 속도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사실 그것도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이 사람들의 이제 그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충실하게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이제 공급에 관련된 부분을 저는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이런 부분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 한 4가지 정도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첫째, 신규 개발 예정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이제 개발할 곳이 없다 이런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강북 지역,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강북 지역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많은 곳이 이제 매몰이 되었습니다. 정비 사업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다시 이들 지역이 살아나기 위한 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도적으로 우리 그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이 매몰 지역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전진단 강화 부분도 이제 안전진단 문제도 그 요건이 사실 구조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불리하다면 이것도 안전 재건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개발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또 인허가 단계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지금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기준으로 크게 보면 인허가 단계와 이제 이주 철거 착공 공사 단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그 인허가 단계가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9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인허가 받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다 필요한 것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그 모범적으로 진행되는 단지들을 보더라도 6년 정도는 인허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변경하는 업무 이런 것들도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시간을 절약하는 부분은 이제 사업성과도 관련되고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익성 확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물론 용적률 상향 이런 것들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추가한다면은 이제 미분양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재개발 사업은 크게 주택 정비형이 있고 이제 도시 정비형이 있습니다. 도시 정비형이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 도심 재개발을 말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상가라든지 또는 업무 시설이 또 과도하게 건립이 될 경우에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부분은 사실 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상품을 만들어서 이 가격을 마음대로 받지 못하는 제한받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만큼 용적률을 더 받든 아니면 이거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정비 사업은 숨쉴 공간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첨부할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도심에서 공급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굳이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지금 현재 보면 주택 공급량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불규칙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주택이 공급되는 부분이 일정히 관리되고 인허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공개가 되고 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정책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큰 주제로 되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강신봉 부회장님은 이제 도시 정비 업계에 또 이제 계시기 때문에 도시에서 공급을 하려면은 도시 재정비 사업밖에 없지 않느냐. 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 진단도 물리적으로 중요하지만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라도 빨리 안전 진단의 구조적인 것 말고도 삶의 만족도가 불만족이 큰 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변세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의 변세일입니다. 오늘 그 대도시의 도심대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확대해 보자는 의견에 대해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인구가 앞으로 감소하게 되고 주택이 노후주택이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도심 내에 이제 주거 정비 사업의 필요성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그 부동산 침체기에 도시 정비의 어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민간이 사업 참여가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을 상향시킨다든 인센티브를 통해서 도시환경 정비를 이렇게 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제 왜 규제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시장의 가격 변화와 관련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우선 이제 6개월 내에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전월세로 거주할 주택을 찾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선 이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매매가 대비 전월세 가격이 이제 그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갭 투자가 하기에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풍부한 유동성에 기반한 이제 투자 수요가 이제 시장에 유입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매 가격이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하실 분들이 이제 인근 지역까지 이제 포함해서 주택을 찾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의 이제 전월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동시에 이제 상승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에서 이제 조합원의 이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 종호자산이라고 하죠. 이제 분양가를 높이기 설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심에 있는 이제 그 새로운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고 그 주요 이제 메이저 건설사들이 이제 건설하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에 지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분이 적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르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계속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2016년에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2013년부터 15년에 3년간 정비 사업이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철거되고 이제 다시 건설되는 그 사이에 한 정비 사업 한 1만 호당 이제
매매 가격은 1%포인트 정도 오르고 전세 가격은 1.6%포인트 정도 오르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얘긴즉슨 정비 사업이 일정 기간에 몰리게 되면 시장 가격 상승에 굉장히 부담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시장의 급상승 문제를 이제 막고 어떤 정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물량 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특정 시기에 이제 정비 사업 물량이 쏠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일시로 몰리는 이유는 이제 조합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 가격 상승기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몰린다는 특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예, 그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비례율에 영향을 주는 특히 세 가지 요소인데요. 첫 번째는 앞서 발표자도 말씀하셨지만 용적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임대주택 비율, 그 세 번째는 이제 종호자산으로 불리는 이제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물량 관리와 함께 시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높여서 이제 주택 공급도 늘려야겠지만 임대주택도 이제 높이고 비율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가격도 이제 통제도 하면서 이제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가격 안정기에는 이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을 줄여주는 대신에 임대주택 비율을 또 줄여주고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규제도 이제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아마 안정적인 물량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도시정비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정책 목표, 그 도시환경 정비라는 정책 목표하고 주택법에서 예견하고 있는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떤 안정적인 관리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이제 상충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물량 조절과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맞는 이제 탄력적인 정책 운영으로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세입자들이 이제 비자발적 주거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재정착률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비해서 이제 일정 수준의 이제 임대주택 비율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히 이제 재건축 연한이 한 30년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30년이 도래하는 아파트에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경험들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서울이나 과천을 포함해서 이제 일기 신도시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가격 상승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떤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정보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 그다음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한 문제점들은 그 도정법에서 이제 도시관리 정비 시스템을 이제 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공개를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쳐드리죠. 예, 변재열 박사님은 이제 주택 시장에서 가격과 공급과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일본의 경기 침체기에 이제 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서 도시 재생 활성화 방안을 썼죠. 법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 물량이 한꺼번에 몰릴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물량 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그 임무가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다음에는 세 번째로 우리 중앙대학교 최정권 교수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 최종권입니다. 두 분 금융적 측면에서 정비 사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잘 발표를 해주셨고 저도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자나 또는 발표자 분들께서 다 이제 이쪽 분야에 그 업역에 계신 분들인데 저는 약간 법학을 전공하는 측면에서 법적 관점에서 좀 더 도정법과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적 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공적 역할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그 정비 사업은 도심 내의 어떤 그 침체된 구역과 이런 것들을 도시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 내 토지의 이용, 합리적 토지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정비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그 아주 많은 그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익의 어떤 공정한 분배도 또다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는 상당히 난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현재 사회에서 정비 사업이 과연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많은 토론자분들이시나 아니면은 발제자분 이제 하셨지만은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이 정말 정답인 것인가라고 이제 그 의문이 많이 제기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이제 발전해 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현재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건축 기술이 낙후된 상태에서 지은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들의 상태는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또 국가의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어진 곳들이 많아서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 사업은 어찌되었던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비 사업을 통해서 역시 이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그런 과도한 이익이 개인에게 이제 돌아간다고 하는 또 다른 그 형평성의 문제가 법적으로는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비 사업은 결국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후적으로 어떻게 이 이익의 분배들을 조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법에서는 이제 조금 거칠게 이제 제도화 되어 있는데 뭐 부담금 부과 제도라든가 또 조세 제도를 통해서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재 이제 한국의 어떤 건축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주택에 관한 뭐 안전 뭐 제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 지금 현재 재건축되고 있는 주택들은 앞으로 100년 정도 또는 그 이상 충분히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그런 건축 구조를 만든다거나 또는 도로나 공원 등이 충분하게 이제 공급될 수 있고 그러한 기반 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서울 전정환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서울의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 주셨는데요. 서울은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외연적으로는 이제 도시 성장이 끝난 것으로 이제 많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택지 공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정비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택지를 이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서울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정비 사업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서울과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 권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더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 내부에 대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 권역을 전체적으로 좀 넓혀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해주신 그 서울의 초고밀 도시의 사고 전환이 과연 필요한가라고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초고밀 그 개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서울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서울이 좀 더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고 그리고 주택과 그리고 환경들이 좀 더 잘 보존되는 그런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저도 이제 도시정비법 개정 과정에서 몇 번 참여를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떤 점이 어렵냐면 일단 첫 번째는 법 정책학이라고 이제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법과 정책이 너무 밀접하게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민법이나 형법에서는 그
규범 논리가 되게 명확하거든요. 되게 명확한데 이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정비 사업을 규율하는 이 법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국민의 재산권과 많이 재산권에 이제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측면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공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어떤 바로바로 그 경제 상황이 변하거나 아니면 재산권의 상황이 변할 때 그에 맞추어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법학에서 얘기하는 그 법 지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법 분야에서보다도 특히 이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법 지체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좀 더 이해가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특징은 뭐냐면 정비사업의 특징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법적 대상이 균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정이 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균질화되어 있지 않은 이 정비 사업의 대상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이 서울에서는 잘 작동될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평균적으로는 이 법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통제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법을 전공하고 이제 법 쪽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법으로 모든 것을 정비 사업을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법으로 규율한다면 1대1 지도를 만드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인데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개별적인 어떤 해결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업무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리고 시스템들을 보완해서 개별적인 지역과 그리고 사안에 맞는 그런 해결책들을 보완하는 것들이 계속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네 분 중에서 이제 세 분이 토론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이 이제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 제기를 해주셨고 우리 최정근 교수님은 이제 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항상 지체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재정비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많은 그 열악한 곳들은 건축 기술이 좀 부족했고 또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많이 미비한 상태의 주거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비를 좀 서둘러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얘기는 이제 100년 주택을 이제는 짓자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마지막 타자로 우리 성결대학교 이범현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결대학교 이범현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세 분이 이제 그 도시 정비 사업의 어떤 규제 완화 그리고 공급 정책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 특히 무슨 이 그 개발 이익과 관련된 그 분양가 상한 제도라 이런 디테일한 그런 것보다는 이번 학회의 저희 그 전체적인 세션의 이슈가 뭐냐면 신도시 정책과 도시 재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큰 차원의 어떤 도시 재생 정책과 도시 정책과 과연 주택 공급 정책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 거냐라는 그런 부분의 하나랑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밀도라고 저희가 이제 고밀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정확한 표현은 적정 밀도라고 생각합니다. 적정 밀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과연 이게 적정 밀도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오늘 발표하신 내용하고 좀 연계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의 어떤 도시에서 주택 정비 사업들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한 3가지 정도의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저는 그 연구원에서 한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는데 이 국책 연구기관에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도시 정책하고 주택 공급 정책들이 전부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도 제가 뭐 도시정비 사업이나 기존에 있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들 내용을 보면서 적정한 곳에 적정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도시 정책이 도시 차원에 대한 접근하고 있지만 이 특히 이제 주거환경 정비 정책이라든지 주거정비 정책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서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서울시의 주택 정책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특히 그 대부분 그런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공업 지역을 또 해제를 하게 되면 신규로 지정을 할 수 없거든요. 신규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공업 지역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또 도시 정책은 있고요. 근데 거기에 또 중공업 지역을 해제를 하고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수도권 정비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이제 사실은 보면 현재는 우리 도시정책에서 보면 중공업 지역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일반 주거 지역이나 주거 지역이 큰 의미가 있지, 사실은 중공업 지역이라는 말 자체도 의미가 없는데, 사실은 그거를 해제를 하게 되면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중공업 지역을 더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도시정책과 주택정책이 서로 엇박자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 한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도시기본계획과 특히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이 좀 맞춰서 가게 되면 사실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정책과 이런 게 지자체 차원에서는 좀 엇박자가 일어나지 않고 맞춰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중앙정부, 제가 들으면서 이제 밀도, 고밀도를 갈 거냐, 뭐 어떻게 될 거냐, 초고밀도를 갈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적정 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밀도라는 것들이 종상향으로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선제한이나 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이라든지 오히려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받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밀도를 더 300%를 하진다고 해도 달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최대한대로 할 수 있는 적정 밀도가 뭐냐는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사실은 그게 뭐 3, 40년 전부터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하게 다뤄졌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정 밀도라는 건 거기 안에는 교통 영향 평가, 뭐 각종 재해 영향 평가라든지 재해 영향 평가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고 나서 초고밀도로 갈지 밀도로 갈지에 대한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무작정 초고밀도로 간다라고 그러는 것들은 좀 약간 언급하기에는 좀 저도 계획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적정 밀도를 어떻게 배분하고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도시 체계를 만들 거냐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과연 초고밀도의 도시정비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이 뭐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토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물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도입할 때는 화이트 조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안에는 모든 규제사항, 도시계획적인 밀도적인 규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법에 대한 규제사항들도 제한을 안 두고 고밀도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직 유명무실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시는 그걸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잘만 활용한다 그러면 이런 규제사항이라든지 적재적소에 주택 공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서울시는 사실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시범적으로 할 때 인천과 울산만 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좀 반대를 했었는데, 사실 서울시 같은 그 특정 구역에 한해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특히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것들도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서울시 측면 그리고 국토부, 사실 작년에 제가 도시정책과하고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 민간이 제안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활용해서 이 주택 공급을 적정 밀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좀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주택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만 생각하고 주택 공급만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게 혁신 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스마트 도시하고는 좀 연계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우리 아까 발표했던 내용 중에도 포함된 내용이긴 하지만요, 주거와 산업과
그리고 이제 이런 놀터 그리고 이 엔터테인먼트 이게 복합화된 주택 공급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도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GTX 등 그 역세권들이 초고밀도로 이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을 완화하면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스마트한 도시 개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것들 논의가 필요할 텐데 거기 안에는 사실은 주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일자리하고 놀터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과 감안한 그 밀도 개발에 대한 것들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혁신 성장, 혁신 지구, 혁신 공간으로 이어져서 미래의 어떤 주거 공간의 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순한 주택 공급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이 다른 토지 용도와의 믹스드 유즈한 개발, 복합 용도 개발에 대한 것들과 같이 연계된 도시정비 사업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국 그게 이제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 순환형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특정 한 지구에서의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지구로 이렇게 순환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감안할 수 있는 또 종합적인 도시정비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한 지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구도 같이 보고 그리고 복합 개발을 생각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규제에 대한 부분도 완화되고 그리고 도시 정책과 주택 공급 정책하고 또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그 민간의 어떤 이런 주택 공급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주택을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저렴한 주택을 공급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민간 건설사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사업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성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방안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LH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하는 경우에 조성원가를 낮추는 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기존의 도시정비 사업을 뛰어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사실 LH가 공공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역할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사실은 이제 뭐 SH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일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앙정부의 어떤 이런 공급 주체들이 민간 업체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지원 방안들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분양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전부 다 뭐 민간 부분에다 다 맡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계속됐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 네 분의 지정 토론자의 이제 토론을 다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이병면 교수님께서는 이제 준공업 지역을 만약에 해제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이렇게 하면 준공업 지역은 다시 지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재정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과 이것이 어떻게 융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오늘 고밀도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 고밀도와 적정 밀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좀 해주셨고 이를 위해서 최소 입지 규제 지역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그 싱가포르에서 쓰고 있는 화이트 조닝 그리고 이제 일과 또 놀이터와 하나가 되는 워라벨 이런 이제 융합적인 개발 이런 이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그 사회자로서도 많이 공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분의 토론을 다 들었기 때문에 발표하신 두 분께서 혹시 하실 얘기가 있으면은 한 1분 정도씩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뭐 특별한 얘기가 김선철 우리 상무님. 네, 감사합니다. 김선철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게 유튜브로 생방송 된다고 해서 어쨌거나 좀 SNS를 활용한 실시간 소통도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뭐 처음에 조금 이렇게 원활하지 않게 진행된 부분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앞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빨라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시장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그다음에 가격의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거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실은 1987년도에 그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 발표된 지속 가능한 개발을 기본에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뭐 고밀도와 적정 밀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어디가 고밀도가 맞고 적정한 밀도가 맞고 저밀도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인구가 감소된다고 해서 무조건 공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감소되면서도 불구하고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과거 서양 입지 이론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경되지 않은 이론 중에 하나가 직주 근접이거든요. 자기가 생활하는 터전이 결국은 주거 환경과 연결돼서 거리의 어떤 편리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지금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에 맞는 공급에 대한 부분의 완화를 말씀드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질문 또 받겠지만 우리 촌 팀장님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은 네, 1분 내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좀 제한된 공간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 지금 카메라를 어디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지금 카톡으로 지금 뭐 많은 지인들이 지금 카톡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 TV를 많이 시청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이 보내주신 피드백 정말 많이 배움이 되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지금 이제 뭐 그 질병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통해 가지고 이런 건설적인 토론 문화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온라인을 하기 때문에 플로우는 없지만 이 온라인으로 질문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자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혹시 신규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서 더 오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천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질문이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은 이제 그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가격 규제로 이제 가격을 낮추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가격을 낮춘다고 해가지고 시장 가격이 다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인즉슨 대규모 공급이 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 이게 다수를 위한 정책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경험상 해왔던 로또 청약이나 이런 뭐 그 말이 연상이 되듯이 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축 같은 경우에는 희귀템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급 왜곡과 가격 왜곡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서울 신축 아파트가 희귀하다는 인식이 바뀔 만큼 공급이 대규모로 제공되지 않는 한 시장 가격은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 느낀 건데 10년 전, 20년 전 정비 사업이랑 지금 좀 다른 게 뭐냐면 아까 발표 내용에도 있었는데 시장 수요자들이 기대하는 수준 자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가령 지금 신축되는 아파트랑 5년 전 신축된 아파트, 10년, 15년 전 신축된 아파트가 뭐 세대의 진화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신축 아파트에 사셨던 분은 계속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는데 만약에 1000세대 조합원에 1100세대가 공급되는 정비 사업이 있다면 이거는 지금 흔히 이제 공급량 기준으로는 100세대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1100세대가 공급된 걸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커뮤니티에 아주 좋은 입지에 1100개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공급을 빨리 투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미 8년 이상 공급 왜곡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 신규 주택 가격이 아파트 전체 주택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 가격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급가를 낮추고 분양가를 이제 규제하는 건데요. 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분양가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새로운 건물이니까는 뭐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또 새로운 공간을 많이 늘리고 또 건축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 정도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것이 좋은데 아마 그 분양가를 규제하겠다라는 논리는 시장 가격을 규제하겠다는 논리하고 좀 같거든요. 그래서 신규 주택 가격이 분양가를 전체 가격을 올리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것은 아직 저희 이제 학문적으로도 이제 완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김선철 상무님께 이제 답변 부탁드리는 내용인데 용적률 상향이 좋은 방향, 그러니까 용적률 상향이 좋은 방안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고 또 잘못하면은 이제 도시가 과밀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서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규제보다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유경제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질문 안에 약간 이제 상충되는 게 좀 있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수요와 공급이 연동돼서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도곡동에 타워팰스라는 주상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뭐 55층에서 60층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타워팰리스가 지금 20년 이상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장을 과연 용적률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현재 용적률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계속 완화해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 여러 가지를 가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세대가 개발할 수 있는 피자가 한 판이 있다고 하면 그 피자는 일반적으로 한 8조각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먹고 나서 다음 세대에는 새로운 피자를 시켜야 된다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피자가 한 판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피자를 만드는 것에 대한 생각도 해야겠지만 기존의 피자 한 판을 쪼개고 나눠서 현재 세대에서 먹을 수 있는 양과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될 양,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자연에 대한 보존까지 연결을 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과정상에 이러한 개발의 기본적인 수법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정비사업이라는 것이죠.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의 도심을 어쨌거나 유지 발전시키면서 삶의 질까지 향상되게 하는 수법으로서는 사실은 다른 어떠한 개발 사업보다 가장 도시 친화적이고 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전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방식으로 대규모 철거를 통해서 현재 소유자들이 이주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았던 정비사업에서 도시가 새롭게 활력을 가지고 기능을 넓혀 나가면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도시 재생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방향의 기본은 전반적인 공급을 확대하자는 얘기보다는 지역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은 완화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수요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밀도로 도시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차원에서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급의 조정을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분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정도 답변 이상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더 필요한 질문이 계시면은 우리 두 분의 발제자에게 직접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 이범현 교수님께 온 질문인데요. 서울의 많은 낙후 지역이 구릉지에 위치합니다. 달동네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릉지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이 높아지면 경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두 발표자분의 의견을 구하는데 먼저 우리 이범현 박사님 얘기하시고 또 발표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발표자분께서 아주 답변 잘 드릴 것 같긴 한데 제가 아까 적정 밀도에 대한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모든 도시를 다 초고밀도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게 특정한 지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사실 기존의 제도적인 장치도 있어요. 남산 같은 주변 지역은 최고 고도 지구라고 해가지고요.
용도지역지구상 최고고도지구로 해서 몇 층 이상 못 짓게 해난 계획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이제 경관적인 문제가 하는 건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사실 경관위원회라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자체에 보면 서울시 같은 건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가령 예를 들면 그럽니다. 뭐 특정하게 남산타워가 보면 비스타, 그러니까 축은 이 건축물이 못 오게 한다든지 특정 공간에 대해서는 3층 미만으로 한다든지 이런 이제 경관적으로 특정 지구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낙후 지역의 구릉지 같은 경우 만약 재개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 이 경관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지역에 주택 공급이 정말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하게 하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현 교수님이 아까 이제 도시 관리 계획과 또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쭤봤던 것인데 또 이제 질문자는 두 분한테 물어보셨나 봐요. 그래서 두 분 중에서 뭐 각각 얘기해 주셔도 좋고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한 1분 정도씩만 1분 정도씩 부탁합니다. 예, 사실은 이 구릉지의 어떤 개발 그것이 또 용적률 완화에 대한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걱정스러우신 말씀을 쓰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도시계획적으로 결합 개발이란 방식도 있습니다. 그 고밀도로 개발하기 어려운 구릉지에 있는 지역에 남아있는 용적률을 저밀도 지역으로 이관시키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쉐어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어떤 합의만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경관을 유지하면서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리 천 팀장님은 예. 아무래도 저희 서울이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한 600년 정도 이어오면서 이제 계속 해왔던 게 이제 사대문 내나 이제 이런데 이제 아주 오래된 규제들이 있는데 경관 뭐 저도 상당히 그 경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그 차별을 두지 않은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고밀도 개발도 선택과 집중인데 뭐 북한산 근처에 있는 여러 이제 이런 지역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50m, 80m, 50층, 80층 개발하자는 내용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파괴적 규제 완화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 김상무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이쪽을 뭐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개발을 못 한다고 하면 그걸 갖다 경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제 뭐 공중권 거래 허용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합의를 얻어내가지고 굳이 그쪽으로 개발을 안 하더라도 일정 개발 이익을 주변에서 쉐어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분의 토론자, 두 분의 발표자 말씀을 다 잘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도시 문제는 인류가 태어나서 주택이라는 자기 공간을 마련한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우리 선배 학자들이 제공을 했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도시 문제 해결은 도시 외부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분이 뭐냐 하면 잘 아는 에베네저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이죠. 근데 르꼬르부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도시 내부의 문제는 도시 내부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 빛나는 도시, 300만을 위한 도시가 이제 내부에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 해결하는 것이 현대로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신도시 개발입니다. 내부에서 해결하자는 것은 바로 도시 재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느 쪽이 먼저고 어느 쪽이 나중이다라고 보기 어렵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규제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주택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은 전환기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볼 때 찬반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환경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구시대의 건설에 관한 이제 확대 문제가 아닌가.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더 쾌적하고 또 주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토론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경지를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또 토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발표해 주시고 또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까지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현수 학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두 분의 발제자와 또 네 분의 토론 그리고 좌장님께서 많은 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건설주택 포럼에서 마련한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 5시 50분부터는 우리 국토도시계획학회의 춘계학술대회의 폐의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관심과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오늘 일정 모두 마치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